오후 2시, 점심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니 가게 안이 썰렁했습니다. 저는 손님이 앉았던 테이블을 치우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심시간에 겨우 내 테이블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고깃집이라서 저녁 장사가 메인이긴 하지만 요즘은 저녁 장사마저 신통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점심때는 동네 직장인들이 자주 왔고 저녁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2년 전 길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들어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도 점심 특선 메뉴로 겨우 4테이블만 받고 장사를 마감했습니다. 한 테이블당 10,000원짜리 점심 정식이니 점심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어요. 임대료와 재료값, 전기세까지 생각하면 적자를 본 셈이죠. 이래선 재료값도 안 나오겠네. 이번 달 임대료는 또 어떻게 내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빈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손님이 오신 줄 알고 기운차게 인사를 하고 보니 가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10살쯤 되는 꼬마아이였어요. 어른이 따라 들어오나 했는데 유리 문 밖으로 다른 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꼬마가 어른도 없이 불쑥 고깃집에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러곤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사장님 맞죠? 그래, 내가 사장이야. 혹시 길을 잃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길 잃은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왔어요. 아저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10살짜리가 일자리를 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뒤이어 나온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래요. 저한테 3년치 월급을 미리 주시면 사장님 가게 대박나게 해드릴게요.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어른들이 사업 제안을 할 때처럼 말이죠. 10살짜리 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돌한 아이의 말과 태도에 저는 한동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진지한 눈빛을 보니 함부로 웃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만남이 제 인생은 물론 저희 가족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아내와 제가 가게 문을 연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동네에 작은 고깃집을 차렸어요. 신혼집 구할 돈을 가게를 차리는데 과감히 투자한 거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가게를 연 건 아닙니다. 아내나 저나 오랫동안 요식업에 몸담아 왔기에 가능한 시도였죠. 특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양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목 좋은 곳에 식당 자리가 나와서 과감하게 투자한 거였죠. 초기 몇 년은 괜찮았어요. 점심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됐지만 메인은 저녁 장사였죠. 저녁이 되면 회식을 위해 찾는 동네 직장인들,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로 작은 가게가 꽉 차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사가 끝나고 나면 아내와 함께 불판을 닦으면서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길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일단 규모부터 저희와 달랐습니다. 테이블이 8개 남짓한 저희 가게와 달리 그곳은 큰 건물의 1층을 통째로 사용했거든요.
손님층이 다르겠지. 프랜차이즈 맛이 비슷하니까라고 생각하며 처음엔 애써 가볍게 넘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넓은 주차장, 화려한 오픈 이벤트까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1인당 9,900원의 고기 무제한 진행. 이런 홍보 문구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격을 내릴 순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저녁에 가족 단위로 오던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어요. 오픈 이벤트를 하니까 그렇지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저는 걱정하는 아내를 그런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오픈 이벤트가 끝나도 떠난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은 늘 가게가 만석이었는데 그런 날도 테이블을 다 채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저런 해결책부터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승부를 보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고기를 떼우는 양부터가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우리가 잘하는 건 고기니까 양념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아내의 제안에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결국 맛있으면 손님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양념 재료를 이것저것 사와서 가게에 틀어박혀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죠. 어떤 날은 설탕 비율을 바꿔보고 또 어떤 날은 배나 사과를 갈아 넣어보고 심지어 직접 고추장과 된장을 담가서 써보기도 했어요. 아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양념 연구에 매달리는 제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부터 챙겨야지.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야.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명 맛집들의 양념 비법도 찾아보고 요리책도 사서 밤새워 읽어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렇게 몇 달간 연구한 끝에 나름대로 괜찮은 양념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갈비 양념을 새롭게 만들고 곁들여 먹는 반찬들도 완전히 새롭게 바꿨어요. 며칠 뒤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셔서 고기를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양념 맛이 더 좋아졌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는 것과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프랜차이즈의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이기기엔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은 점점 더 떨어졌어요. 임대료의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온종일 장사해도 겨우 3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손님들이 안 오는 걸까?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되면 불 꺼진 썰렁한 가게를 바라보며 자책했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2테이블밖에 받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결국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시은이는 점점 잘하는데 학교 가면 돈이 더 많이 들 테고. 그렇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비조차 제대로 못 벌고 있으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자니 저도 모르게
가게를 접어야 하나 그런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아내 역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를 이어가던 중에 그 아이가 제 가게를 찾아온 겁니다. 사장님 가게 대박나게 해드릴게요. 대신 3년치 월급을 주세요. 아이의 황당한 제안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10살짜리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말문이 막혀서 웃어야 할지 혼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3년치 월급을 달라고? 가게를 대박나게 해준다고? 네, 정말로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이의 당돌한 말투와 진지한 눈빛 때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장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이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결국 어정쩡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한번 고민해 볼게. 그러고는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기 뭐해서 근처 슈퍼에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곤 어딘가로 총총 뛰어갔어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해서 피식 웃으며 저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요즘 아이들 참 당돌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녁 장사를 앞두고 딸아이 점심을 챙겨준 아내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점심 장사가 끝난 후 아이가 찾아왔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 그 아이구나.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야. 이 가게에 저 가게 다니면서 비슷한 제안을 했단 얘기를 들었거든. 앞에 치킨집 사장님이랑 분식집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아내의 말에 저는 아이의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동네 아이가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이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들어오더군요. 어제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또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문 자체야 괜찮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 갈 시간인데 왜 여기에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또 왔네? 학교는 어쩌고 이 시간에 왔니? 오늘은 학교 쉬는 날이에요, 아저씨. 어제 제가 얘기한 거 고민해봤어요. 3년치 월급 주시면 가게 대박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장난치면 안 된다고 혼내려다가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말이지. 아저씨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3년치 월급을 줄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 가보는 게 낫겠다. 알겠지? 꼬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느릿하게 몸을 돌려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진지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의 표정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절해 보이는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일들로 정신이 없어져서 그마저 잊게 됐습니다.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몇 안 되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오늘은 학교 끝나고 왔니? 오늘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방문해서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어제 아이의 그 진지한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돈이 필요한 건지,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물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가방에서 두툼한 공책을 꺼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물이에요. 우리 아빠가 제일 아끼던 건데 엄마 몰래 가져온 거니까 얼른 보세요. 처음에는 또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꼬마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더 진지해 보였어요. 뭔가 묘한 기분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보물인데? 사장님 가게를 대박나게 해줄 보물이요. 사장님한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강조하니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계셔? 며칠 전부터 계속 혼자 찾아왔잖아. 제가 묻자 아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역시 제 예상대로 뭔가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궁금했던 걸 조심스레 질문했어요. 왜 3년치 월급을 달라고 한 거야? 큰 돈이 필요하니? 월급이 한 달에 한 10만 원쯤 하잖아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1년이 12개월이고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360만 원이잖아요. 혹시 너무 많으면 300만 원만 주셔도 돼요. 아이의 순진한 계산법에 황당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나름 심각한 표정의 아이를 보면서 저는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엄마 수술비 하려고요.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엄마를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니.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럼 아저씨가 잠깐 네 아빠 보물 좀 봐볼게. 아이가 애써 가져왔는데 보지도 않고 돌려보내기가 뭐해서 일단 아이에게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큰 기대 없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건 모두 요리 레시피들이었어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돼지갈비 양념 비법, 된장찌개 깊은 맛 내기, 소불고기 부드럽게 만들기 등등 한식 반찬과 메인 요리들의 레시피가 가득했습니다. 공책 곳곳에 기름 얼룩과 양념 자국이 묻어있는 걸 보니 실제 주방에서 쓰면서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내용도 대충 적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재료의 비율, 조리 시간, 심지어 이때 불 조절 주의 같은 세세한 팁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돼지갈비 양념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양념을 연구해 보려고 몇 달째 고민하던 바로 그 메뉴를 보니 저도 모르게 절로 눈이 갔습니다. 읽어보니까 제가 시도해보지 못한 독특한 재료 조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는 그런 제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네 아빠가 쓰신 거니? 네,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완전 보물이죠. 우리 아빠가 식당에서 일할 때 배운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다른 페이지도 넘겨봤어요. 살펴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요리학원에 다니거나 유명 맛집에서 몇 년은 일에 얻을 수 있는 레시피들이었거든요. 속으로 이게 정말 보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생겼어요. 혹시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 아닐까? 아이를 앞세운 사기는 아닐까? 그런 의심도 스쳤어요. 요즘 세상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거짓을 꾸며내는 모습이라기보단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공책에 적힌 레시피들도 허투루 만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하루만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고 일단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전과는 달리 자신만만해하며 가게를 나갔어요. 저에게 하루 동안 충분히 보고 내일 돌려달라며 공책도 그대로 놓고 갔습니다. 아이가 나간 후로 저는 다시 한번 공책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냥 레시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차에 잠깐 집에 있던 아내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공책을 보고 있으니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꼬마가 공책을 가져온 것부터 엄마 수술비 얘기까지 모두 말했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저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픈 엄마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그런 말을 했다니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을까. 여보, 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 없다고 우리 당장 큰일 날 금액은 아니잖아. 저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의 생사가 달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저 역시 아내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딸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아이가 아픈 엄마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일단 아이 말이 사실인지 그것부터 확인해보자. 그래, 그게 낫겠다. 정말로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지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하자.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아이가 가져온 공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뒤늦게 공책을 본 아내는 저처럼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레시피들이네. 그렇지, 돼지갈비 레시피도 있어. 한두 개가 아니야. 매운 것부터 달달한 것까지 종류별로 정리해뒀더라고. 볼수록 정말 대단한 레시피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고민하던 갈비 양념법은 당장이라도 시도해보고 싶을 정도였죠.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에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역시나 오후 2시쯤 되니까 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뛰어오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젯밤 아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안녕, 학교 잘 다녀왔니? 이거 아빠 보물, 아저씨가 꼼꼼히 잘 살펴봤어. 저는 아이에게 공책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그걸 건네받으면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다시 돌려주는 게 거절의 뜻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네 말대로 정말 굉장한 보물이더라.
그래서 아저씨가 네 제안을 받아들일까 해. 그런데 그 전에 너희 엄마랑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괜찮겠니? 순간 아이가 움찔하며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엄마가 오늘은 병원 안 가는 날이거든요. 같이 가요. 마침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장사를 다시 할 때까진 시간적 여유가 있는 터라 저와 아내는 브레이크 타임 팻말을 걸어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이는 동네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한참 골목을 걷던 아이가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군데군데 난간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복도도 전체적으로 어둑했어요. 아이는 문 앞에 멈춰 섰고 곧장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한 여성이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여성은 갑작스런 손님의 등장에 당황한 듯 급히 일어섰습니다. 그 여성은 아마도 아이 엄마인 듯 했습니다. 아이 말대로 어딘가 아픈 건지 전체적으로 수척한 인상이었어요. 첫 인상만으로도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구나 추측할 수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게 이름을 이야기하니 아이 엄마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아이가 바로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으니 어떻게 돌려서 물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 엄마는 혹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저희 아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과일이라도 사왔어야 하는데. 저기, 아줌마랑 과일 사러 갈래? 혹시 좋아하는 과일 있니? 저 사과랑 키위요. 그래, 사과랑 키위 사러 같이 가자. 그러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하게 아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라는 배려였죠. 아이와 아내가 집을 나서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아드님이 며칠 전 저희 가게에 와서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가 했던 말을 들려줬어요. 3년치 월급 이야기부터 가게를 대박나게 해주겠다는 내용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이 엄마가 당황하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폐를 끼쳤네요. 설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사이 아이 엄마의 눈시울은 어느덧 붉어져 있었어요. 아픈 자신을 위해 아이가 그러고 다녔다니 미안하고 속상한 듯 했습니다. 저는 얼른 괜찮다고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의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저와 아내가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건넸던 공책 이야기를 꺼냈어요. 순간 아이 엄마의 얼굴에 슬픔,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잠시 동안 침묵하다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공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공책은 아이 아빠가 남긴 거예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곧바로 식당 주방에서 일했거든요. 처음엔 설거지를 하다가 나중엔 주방 보조로 일하고 후에 주방장으로도 일하게 됐죠. 그렇게 일하면서 배운 요리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해뒀어요. 반찬 만드는 법부터 국 끓이는 법, 그리고 메인 요리까지. 나중에 살펴보니 정말 꼼꼼하게 적어뒀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텐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우리 아들 이름을 건 식당을 차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 아빠는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불행이 집안에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몇 해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거든요. 아이 아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명백한 사고였지만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요. 상대가 합의를 하는 대신 법적 처벌을 받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죠. 아이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그 후의 삶을 담담히 들려줬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주로 식당에서 많이 일했어요. 가끔 건물 청소 일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미루고 미루다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갑상선암이라고요.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당장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네요. 아이 엄마는 말끝을 흐렸어요. 도움받을 곳도 마땅하지 않고 보험도 따로 들어둔 곳도 없어서 막막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듣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더불어 아이가 가져온 공책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 아빠의 유품이나 다름없었어요. 얼마나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저걸 가져와서 팔 생각을 했을까. 아이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더불어 그 공책이 한 남자의 땀과 꿈이 담긴 진짜 보물이었다는 걸 실감하니 마음 한편이 묵직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보여준 그 노트 말인데요.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가져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 안의 레시피들을 사고 싶습니다. 저희에겐 이 레시피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니까 사모님과 아드님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이 노트에 담긴 레시피들이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물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트 안에 갇혀있는 것보다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서 세상의 빛을 보는 것도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하죠. 저는 공책을 며칠 빌려가서 레시피를 옮기고 아이 아빠의 필지가 담긴 노트는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과일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아이는 엄마의 눈가가 촉촉한 걸 보고 표정이 금세 굳어졌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진우 덕분에 엄마가 좋은 분들을 만났네. 그 사이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설명했습니다. 진우야, 네 아빠가 남겨주신 노트가 정말 굉장한 보물이었어. 그래서 네가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으로 엄마는 수술 무사히 받으시고 진우는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레시피들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금은 300만 원밖에 줄 수 없지만
훗날 이 가족에게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로부터 정중히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공책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한 가족의 꿈과 희망이 담긴 무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공책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내와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여보, 이거 봐. 돼지갈비 양념법인데 배와 사과 비율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 고기를 재우는 시간도 계절별로 차이가 있다니 정말 놀라워. 여름에는 2시간, 겨울에는 3시간,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적어뒀더라고. 공책 가장자리에는 연필로 쓴 작은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이 양념은 목살이랑 제일 잘 어울림. 갈비 두께가 1cm 이상일 때만 사용하기 같은 실무 경험에서 나온 팁들이었죠. 노트에는 단순히 요리법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 아빠의 노하우와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또한 반찬 레시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맛을 내는 방법만이 아니라 어떤 메인 요리와 조화를 이루는지까지 고려해서 만든 흔적이 보였어요. 공책의 내용을 옮겨 적다가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시범 삼아 갈비 양념 하나만 따라서 만들어 봤죠. 그리고 첫 맛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역시 맛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확실히 제가 평소 해오던 방식과는 맛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려니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분명 맛있긴 한데 우리 가게 색깔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남의 요리를 그냥 베껴 쓰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 레시피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해온 방식과 섞어보자. 예를 들어 내가 원래 쓰던 고추장 양념에 이 노트에 나온 과일즙 비율을 더해보는 거지. 그렇게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밑반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만들던 콩나물 무침에 노트의 양념장을 응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 봤죠.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물론 곧바로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달아. 이번엔 짠맛이 너무 세네.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렇게 아내의 솔직한 평가를 들으면서 계속 조정해 나갔죠.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둘이서 이런저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니까 완성도가 높아지더군요. 일주일쯤 연구한 끝에 드디어 메뉴에 적용해봤습니다. 새로운 갈비 양념과 개선된 밑반찬들로 첫 장사를 시작한 날이었죠. 오랜 단골인 분이 오셔서 갈비를 드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사장님, 오늘은 맛이 좀 다른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양념도 더 깔끔하고. 혹시 레시피 바꾸셨어요? 네. 저희가 조금 연구해서 레시피를 개선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가. 완전 맛있는데요? 그날 오신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갈비 맛도 예전보다 훨씬 좋네요. 확실히 이전과는 반응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작은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전엔 오후 2시만 되면 가게가 썰렁했는데
이젠 3시 넘어서까지 손님이 있었습니다. 특히 돼지갈비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기 갈비는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맛이야. 반찬도 너무 맛있어서 따로 포장해 가고 싶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반찬 레시피의 변화도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집은 반찬도 다르다는 소문이 나면서 저녁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테이블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늘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저희 식당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새로운 이벤트를 연일 선보였거든요. 주로 가격 할인 이벤트였습니다. 점심엔 특선 메뉴를, 저녁엔 주류를 할인해서 제공하는 이벤트였죠.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또 흔들리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저를 다잡아줬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린 우리만의 색깔이 있잖아. 아내의 말을 듣고 저 역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공층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기로 했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뒷부분에 손님의 심리를 반영한 메뉴 구성법이 따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레시피를 연구하느라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2인 세트를 구성할 땐 고기 양보다 반찬 가지 수를 늘리면 만족도가 더 높아짐. 반찬 리필은 무료로 하되 적당한 타이밍에 먼저 권해야 함. 같은 실질적인 운영 팁들이었어요. 저는 적힌 내용을 참고해서 메뉴판을 정비하고 서빙 방식도 바꿨어요. 손님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반찬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안내해드렸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공책의 다른 레시피들을 활용해서 신메뉴를 내놓았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냉면을, 겨울엔 따뜻한 국물 요리들을 선보였죠.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어요. 예전엔 가게 문을 닫을까봐 걱정하던 제가 이젠 손님을 다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게 됐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사이 아이 엄마는 제가 건넨 300만 원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당일, 저와 아내는 가게 문을 닫고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아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불안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을 흘끔거렸습니다. 진우야,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야. 저와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달래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초기라서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고요. 회복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아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은 아내가 병원을 오가면서 아이 엄마를 챙겼어요. 다행히 예후가 좋아서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아내는 아이 엄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이 엄마 집에 자주 들러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몸에 좋은 반찬도 해다 줬죠. 가끔은 아이를 데리고 딸아이와 함께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내 여동생 같아서 자꾸 챙기게 되네요. 여동생이 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보거든요. 타지에서 내 여동생이 아프면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네요. 그렇게 자주 왕래하다 보니
두 사람은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도 아내를 친이모처럼 잘 따랐어요. 저 역시 아이의 밝아진 표정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혈색도 돌아오고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생겼죠. 그렇게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엔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죠. 아내와 저는 활기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밤 계산을 마치며 하루 매출을 확인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공책의 원래 주인인 아이 아빠였죠. 공책의 레시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이 엄마 아이에게 해준 보답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고심하다가 아내에게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놨어요. 여보,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생각해보면 이 성공은 우리 힘만으로 이룬 게 아니잖아. 아이 아빠의 공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그 집 가족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하면 어떨까? 당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도움을 줬으면 해. 아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몇 주 동안 고심했어요. 그리고 해법을 하나 찾아냈죠. 저희 둘은 의견을 모은 후 아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근데 괜찮을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알아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역시 긴장됐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 엄마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아이 엄마는 저와 아내를 보곤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를 오랜만에 보는 거라 가볍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덕분에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어요. 실은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저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둘이 감당하기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분점을 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그 분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아이 엄마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저한테 그렇게 큰 자리를 주신다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텐데요. 그러자 아내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니요. 아이 키우려고 여러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경력이 되죠. 그래도 제가 괜히 일을 망칠까봐 걱정돼서요. 아이 엄마의 말에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꿈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아버님께서 언젠가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가게 일은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 공층에 담긴 레시피들, 원래는 진우와 진우 어머님 것이잖아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 공책이 없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공책이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제 말에 아이 엄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저희 대화를 잠자코 듣던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럼 우리도 아저씨네처럼 우리 가게가 생기는 거야? 그래, 아빠가 꿈꾸시던 우리 식당이 드디어 생기는 거야. 아이는 아이 엄마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덩달아 기뻤어요. 아이 엄마는 몇 달 동안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분점이 문을 열었어요. 가게 간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아이 엄마는 연신 눈시울을 훔쳤어요.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죠. 개업하는 날엔 두 가족이 모여서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는 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웃었고 아이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벌써 분점이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저는 두 가게를 오가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분점은 개업 첫날부터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무엇보다 아이 엄마가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해드리는 모습에 점차 손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점을 다녀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때론 작은 인연 하나가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는 생각이죠. 10살짜리 아이가 용기를 내서 저희 가게에 와준 덕분에 우리 모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 꼬마는 씩씩하게 자라서 엄마를 도와가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인연이 닿는 데까지 아이와 아이 엄마를 도와주려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